안녕하세요. 매드토커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마지막 FOMC 특집 시리즈 2탄 피트 CME 패드워치 점도표 SEP 보고서 비둘기파 매파입니다. 자, 어저께 거 빨리 복습하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연방제도 준비 이사회에 지금 그 깃발이라고 했죠. 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이건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에 있는 보드 오브 가버너. 이사회라는 가장 중요한 축. 이것 때문에 예전의 기사에서는 그냥 FRB에서 FOMC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거는 FRS라는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안에 있는 한 축인 보드 오브 가버너스. 이 지금 FRB라는 그 이사회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연방준비 제도에서 회의를 개최한 FOMC라는 표현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FIB라고 표현했던 거는 그 용어를 풀어 쓰지 않았으면은 그게 마치 이사회에서 발표를 한다던가 FRB 아니면 똑같이 FRB인데 B를 뱅크로 바꿔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처럼 페더럴 리저브 뱅크로 표현한다든가.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안에 있는 이사회, 그다음 연방준비은행, 그다음에 FOMC 세 가지 축 중에 하나가 연방준비은행이기 때문에 FRB를 뱅크라고 표현해버리면은 그것도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금 연방준비제도에서 페드, 그 다음에 한국말로 연방준비제도, 그것도 이상하니 줄여서 연준. 그러니까 영어로는 페드, 한글로는 연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쓸 거를 권고했기 때문에 우리도 기사에서는 페드 연준으로 표시하는 거. 근데 그게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조. 복잡한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FIB가 FOMC를 열었다. 이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페드랑 연준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FRS라는 시스템이죠. 그렇다고 FRS를 쓰진 않죠. FRS도 썼는데 그러면 또 이상해요. 이게 무슨 시스템인데 우리가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연방준비 제도로 알고 있는데 시스템이라고 해버리니까 또 무슨 컴퓨터 시스템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FRS라는 시스템 아래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었다. 페더럴 리저브 보드 오브 가버너스. 그래서 이걸 보고 FIB라고 한 건데 이건 실제로 이사회입니다. 혹은 보드를 뱅크로 바꿔서 마치 연방준비제도 은행이라는 곳에서 뭐 한 것처럼 보이는데 연방준비제도 은행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겁니다. 은행이 아니에요. 은행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은행은 여기 따로 있거든요. 12개 연방준비 은행 뱅크가 있기 때문에 FIB를 뱅크로 해버리면 이상한 저기가 생겨버립니다. 곡해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페드랑 연준입니다. 근데 페드랑 연준이 FRS라는 시스템 아래 세 가지 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페더럴 오픈마켓 커미티라고 FOMC가 회의가 열리게 되죠. 이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기 이사회죠. 자, 이사회는 7명이었죠? 자, 들고 가겠습니다. 이사회 7인 멤버. 이게 바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의장, 부의장, 금융감독을 하는 부의장 따로 있고 1, 2, 3, 4, 4명의 지금 그 임원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력이 있었고요. 공화당, 민주당 섞여 있고 남성, 여성도 골고루 섞여 있는 모습이 있었고 이사회 임기는 단임 14년이고 왜 다시 된 거면 그 전에 나간 사람들이 있죠. 중간에 나간 사람들을 대신하면 그 나머지 임기를 하고 다음에 다시 임명되면 14년을 또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장, 부의장은 4년 임기.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에서 내려오더라도 이사 임기 14년이 남아있으면 이사로서의 역할은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7명의 이사회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뭐예요? 12개의 연방준비 은행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워싱턴에 보드 오브 가버너 이사회가 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축에서 구성원을 엮어가지고 FOMC를 연다. 그쵸? 여기서 보드 오브 가버너스 7명의 멤버 고정에다가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고정. 그래서 8명의 나머지 11개 연방준비은행 중에서 돌아가면서 4명을 껴가지고 투표권은 여기 12명이 있는데 나머지 7명도 이렇게 회의에 같이 참여한다. 단지 투표권만 12명에게 있을 뿐. 이 사람들도 결국에 수남근무로 여기 4명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도 중요치 않다고 할 수 없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준비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장기적으로 적절한 이자율 이 세 가지를 잡는 게 연방준비제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 회의를 열면은 자, 보통 그냥 8번을 꼭 열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8번을 여는 게 지금 정례화가 됐어요. 그래서 1, 3, 4, 5, 6, 7, 9, 11, 12 이렇게 이번 연도는 열렸는데 12월 딱 하나 남았죠. 자, 여기서 뭔가 눈썰미가 뛰어나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거예요. 뭐가 매달 뭐가 똑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있어요, 지금. 다른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월 달에는 성명서랑 회의록이 있죠. 자, 3월 달 뺄게요. 4월 달, 5월 달 성명서 회의록 있죠. 자, 6월 달 뺄게요. 7월 달에 성명서 회의록 있죠. 자, 9월 달 뺄게요. 11월 달에 성명서 회의록 있죠. 자, 근데 뺐던 369, 369. 369에는 뭐가 있나요? 369만 뭐가 따로 있죠. 프로젝션 자료가 3월, 6월 프로젝션, 9월 프로젝션. 자, 369에만 프로젝션이 있어요. 자, 회의를 열면은 성명서가 바로 발표가 되고요. 요약집 같은 거. 그 다음에 3주 뒤에 보시면은 1월 30일, 31일에 FOMC 회의가 1박 2일로 열려요. 1박 2일 동안 잠도 안 자고 고민하면서 회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록은 2월 21일, 3주 정도 뒤에 나왔죠. 그 다음에 이 원본은 언제 나오냐? 전체 원문. 썩히지 않죠. 가둬놨다가 5년 뒤에 공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명서는 바로 발표가 되고 3주 뒤에 회의록이 발표가 되는데 369, 그 다음에 이번에 발표된 12에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프로젝션 자료가. 이게 중요하죠. 369, 12에만 성명서 회의록 이외에 프로젝션 자료라고 따로 여기에 경제 전망이 담기는데 경제 전망 요약에 그 안에 점도표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점도표에는 19명의 의견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투표권 몇 명이었어요? 회의는 19명이 참석하지만 투표권은 12명만 있는데 그 나머지 7명을 포함한 19명의 익명의 금리 전망이 점도표에는 19개 점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권은 12개지만 19명의 모든 이 지금 FOMC 회의 참가자들의 금리 전망을 알 수 있으려면 369, 12에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 속에 있는 점도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369, 12는 특히 더 중요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어제 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지금 코로나 때부터 보면은 코로나 때 너무 지금 경제가 박살이 나가지고 금리를 제로 금리로 간 다음에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연준은. 금리를 제로로 갔는데도 안 풀린다, 시장이. 그럼 채권을 사서 공개시장 조작을 한다고 그래요. 채권을 마구 사들여서 돈을 막 풀어요. 그게 QE입니다. 빨아들이는 건 QT고 양적 완화,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또 해요. 그게 통화정책이고 재정정책은 그 정부에서 하는 거죠. 세금 깎아주고 이런 것들. 보너스 주고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까지 해가지고 돈을 왕창 풀고 제로금리 가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니까 그거를 잡으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목표치인 PC, 개인 소비 지출이 2%로 간다는 확신이 쓰자 이제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인 고용시장을 완화시키려고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4.5에서 4.75가 나오고 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 금리를 통해서 아까 전에 연준의 그 목표 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잡는 것이죠. 최대 고용에 좀 더 방점을 두어서 완화를 시키는 쪽,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그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비둘기파고 이 지금 최대 고용보다는 물가 안정에 그 중심을 둬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쪽이 매파입니다. 자, 이 지금 연준의 홈페이지에 연준이나 페드라고 했죠. 페드나 연준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방기금 목표 범위 지금 현재 4.5에서 4.7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 어떤 거죠? 개인 소비 지출 PCE 2.3 10월 달 거 나오고 실업률 4.2 국내 총생산 GDP 2.8 이렇게 나와 있다고 했죠. 요 세 개가 연준의 홈페이지에 있는 이유가 요거를 주력으로 보기도 하지만 아까 말한 369, 12에 나오는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에 이 세 개가 이 페드에서 예측한 게 이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 이걸 예측해서 뭐 예측치 컨센서스 상회했네 뭐 이러잖아요. 연준 페드에서도 경제 전망 요약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지표, 여기에 근원 PC까지 더해서 4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 점도표까지. 그러니까 369, 12가 중요하겠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개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어제 보시죠? 개인 소비 지출 그래프 그려놨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왜 CPDC는 PC 쓰는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업률도 여기 나와 있고요. 최대 고용 목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GDP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고 국내 GDP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구글 번역하면 다 나와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역대 의장입니다. 뭐 이걸 쭉 알 필요 없는데 역대 의장이 이렇게 임명한 대통령부터 임기 종료 쫙 나와 있고요. 자, 이거는 너무 오래 전이라 역사 공부를 해야 되니까 쭉 넘어가고, 그러니까 뭐 찰스 썸머 현민 이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최근으로 좀 오죠. 1960년대로 넘어가면은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컬러가 안 바뀌었네요. 자, 한 번 더 넘어가죠. 계속 흑백. 리처드 닉슨부터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지미 카터 요 정도부터도 모르는 사람, 로널드 레이건 들어봤죠? 가다가 이제 벤 버냉키, 뭐 그린스펀, 폴 볼커 여기 요 정도 요 12번부터는 뭔가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들이에요. 자, 파월 바로 전에 옐런이 있었는데 오바마가 임명을 했고 딱 4년 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딱 4년 임기 딱 당기고 끝났어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파월을 임명한 다음에 바이든이 다시 들어와서 바이든이 재임명을 했다가 트럼프가 지금 다시 들어왔죠. 자르고 싶었는데 지금 못 자르니까 2026년까지 가야 되는데 또 안 자른대요. 자, 어쨌든 파월은 2018년 2월 5일 날 저기 현직을 시작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매파 비둘기파. 야, 의장은 그럼 매파냐 비둘기파냐. 자, 보세요. 옐런이 바로 그 전이었죠. 옐런은 그럼 뭡니까? 자, 이거는 지금 매거든요. 자, 뒤로 가볼까요? 근데 여기 비둘기잖아요. 그렇죠? 파월로 가볼까요? 파월은 무슨 파예요? 파월 여기 매죠. 근데 뒤로 가볼까요?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예요? 페드 연준의 의장은 비둘기파나 매파로 쏠릴 수 없는 의장으로서의 그 위치가 있는 거예요. 의장은 아까 말했듯이 그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는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종합적인 의견을 취합해야 되는 의장의 자리에 있는데 여기서도 총재라는 건 틀립니다. 그렇죠? 그 가끔 뭐 FIB 총재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 말 자체가 다 틀린 거예요. 총재는 어디 있어요? 그게 왜 그 뉴스에서 착각이 나오면 한국은행은 총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있는데 파월을 총재라고 불러버리면 이게 혼용이 돼버려요. 의장입니다. 체어맨이라고 불러야 돼요. FRB 의장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도 아니고 매파도 아닌 거예요. 온건파라 불리죠. 올빼미파라고도 불리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서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을 해서 만장일치를 끌어내야 되는데 매파나 비둘기파로 쏠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평에는 어떤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시기적인 상황에 따라서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될 때는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던 옛날에 폴 볼커 의장을 따라간다고 이렇게 해서 매로 그려졌다가 그다음에 돈을 왕창 풀어야 될 때는 벤 버냉키를 닮았다고 해서 비둘기가 됐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거는 어떤 상황에 속했느냐에 따라 그런 거죠. 폴 볼커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급상승하던 때 그 의장을 맡았기 때문에 계속 금리를 올려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파이터로서의 명성, 그러니까 매파로서 완전 굳혀졌죠. 시기가 그러했으니까요. 벤 버냉키는 돈을 왕창 풀어서 이 서브프라임을 이겨냈어야 되니까 비둘기파로 굳어졌죠. 근데 파월은 두 개 다 섞였어요, 지금. 임기를 하면서 두 개 다 섞여버렸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 완전 양적 완화를 통해서 살려냈어야 되죠. 재료금리랑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금리가 급상승하니까, 물가가 급상승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마치 인플레이션 파이터처럼 매로 변신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평에서는 두 개 다 그려진 거예요. 옐런도 마찬가지고. 그 짧은 4년의 임기 안에서도 저렇게 만평이 비둘기 매 얼굴 두 개가 바뀔 정도로.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렇게 저게 추정을 안 한다면은 그 얘기밖에 안 돼요. 약간 8차원? 아니면은 저기 사이코패스밖에 안 돼요. 그쵸? 옐런이 4년 안에 그러면 비둘기 매가 막 맨날 바뀌고. 그건 아니고 의장은 그런 위치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이사랑 부의장들의 성향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자, 페드워치에, 이 페드워치는 CME에서 발표가 됩니다. 우리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대부분 3대 지수가 지금 운영이 되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프닝벨 쳤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금, 은, 선물, 달러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품들이 거래되는 대표적인 시장이 있는 곳이 시카고입니다. 금융상품은 뉴욕에 있고요. 자, 여기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 금리 선물이 거래가 돼요. 그 금리 선물 거래되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예측치를 내놓은 겁니다. 아까 전에 4.75에서 지금 여기 지금 4.5에서 4.75에서 지금 4.25에서 4.5로 베이비 컷이죠. 베이비 컷을 지금 친다는 이 지금 추정치가 98.6이 나왔어요. 확률이. 그리고 지금 4.5에서 4.75 동결이 1.4밖에 없습니다. 이제 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일단. 그렇죠? 이걸로 볼 수가 있고 여기 가면은 도트 플로트라고 차트랑 테이블 있죠. 여기서 점도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점도표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는데 경제선자 전망성 요약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점세 보면은 19개예요. 빨간색은 빼고요. 빨간색은 CME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에 따른 실제 금리를 찍어 놓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아니고요. 나머지 검은색이랑 파란색 있죠. 검은색이랑 파란색 점을 세보면 19개입니다. 점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지 않는 7명의 의견까지 담겨 있죠. 근데 여기 이름이 표시되지 않아요. 익명이에요. 여기서 누가 파월인지, 누가 보우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그동안 언급했던 멘트들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파란색이 중요하죠. 이 파란색은 뭐냐? 중간값. 여기에 평균 중간값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지금 현재는 98.6으로 이 인하가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갔을 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뭐 관세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사실 2%대로 가려다가 지금 다시 두드러기 날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19명의 누가 이걸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균 중간값이 올라가 버린다는 얘기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데 여기 기준점 밑에 있으면 금리 더 많이 내릴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 버리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 여기가 막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값이 그냥 올라간다. 매파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매파의 의견은 뭐라고 했죠? 매파는 최대 고용을 위한 금리 인하보다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춘 애들이라고 했죠. 그쪽으로 만약 의견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가 매파적 금리 인하가 돼버린다면 이 12월 달에 점도표가 공개된다고 했잖아요. 12월 달 점도표가 중간값이 높아져 버리게 된다면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내년의 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획수도 줄어들고. 그래서 2025, 2026 그리고 여기 장기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장기로 가면은 나중에 2%에 수렴하게 되네요. 그렇죠? 19명이 더 지금 퍼지게 됩니다. 지금은 예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퍼지게 되죠. 장기적인 예상치는.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면 이게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빨개요. 요것만 보고 다음 이거는 또 내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자, Summary Economic Projection 해서 앞자를 따서 SEP 보고서라고 합니다. 패드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SEP 보고서는 언제만 나온다고요? 성명서랑 회의록은 8번 회의에 모두 공개가 되고 SEP 보고서는 369, 12에만 나옵니다. 이번 달에 나오죠. 근데 여기에 바로 점도표가 있는 겁니다. 아까 페드워치에서 점도표 볼 수도 있고 페드에서 이걸 다운받으면 아까 프로젝션 PDF 파일 있죠. 그 다운받으면 나와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경제 전망 요약이 실리는데 4가지가 있죠. 여기 리얼 GDP, 실업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그다음에 PCE, 코어 PC, 에너지, 음식료 뺀 나머지 PC, 많이 했죠, 코어 PC. 자, 4개에 대한 전망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내놨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도 다 그려놨고요. 자, 그래프로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자, 요 GDP, 실업률, PCE, 그다음에 코어 PC. 그러니까 이 최대 고용과 물가를 잡기 위해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이 지금 최대 고용에 해당되는 실업률 지표, 그다음에 물가 안정에 해당되는 PC랑 코어 PC, 그다음에 이걸 다 통해 가지고 GDP를 결국 좋게 만들어서 경제를 부흥시켜야 되잖아요. 요 4개에 대한 전망을 내놓게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요건 이제 내일 할게요. 요 마지막에 점도표가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드워치에서 여러분들이 도트 플로트에서 보셔도 되고 저걸 다운받아서 369, 12월 달에는 항상 CEM 그 보고서를 경제 전망 요약 보고서를 보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점도표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2월 달이라서 중요하다고 했죠.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의 모든 의견이 익명으로 담기기 때문에 중간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면 내년도에 매파적인 입장이 강할지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강할지 횟수랑 뭐 지금 금리의 폭이 어떨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FOMC 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줄 매도평입니다. 사냥감을 찾은 매의 눈빛이 달라진다. 호크아이 커밍 순.